좀 많은 쌤들의 리얼 입시 토크. 거침없는 입담으로 입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여기는 입시 입시 본색. 본색. 아, 좋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입을 맞춰봤는데 네네. 차차 좋아지겠죠? 그럼요. 네. 지금도 충분히 됐습니다. 예. 어때요? 입시 본색 타이틀 처음에 받으시고 네. 뭐 생각나셨어요? 뭐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영웅본색 영웅 본색. 생각도 나고요. 네. 입시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우리 아이부터 시작해서 음. 진짜 전국의 수험생들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 네. 방송 통해서 많이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요. 역시 방송인다운 준비되지 않은 내용을 또 얘기해 주시고 좋습니다.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또 저희들 많이 아시는 분도 있지만 네. 사실상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훨씬 많죠? 예, 훨씬 많겠죠. 자, 그래서 저희 소개를 간단히 할 텐데 저는 애매한 입시 정보를 명확하게 좀 정해드리는 남자. 그래서 이름하여 애정남 네. 하기성입니다. 멋집니다. 네. 고급진 입시 정보부터 학습 방법까지 쏙쏙 가르쳐 드리는 입시계 사이다. 공신 이병훈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가요? 저는 애정남 그 조금 오래된 그 함축어인데 괜찮나요? 좀 식상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좋은 또 애칭을 정해주실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미친 소예요. 미친 소. 그렇죠. 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들어가야 될 텐데 들어가기 전에 오늘 또 목이 많이 잠기셨어요. 네, 요즘 네. 근황이 어떠세요? 너무 많은 강연으로 인하여 오늘 강연 많이 태도하는 하셨죠? 네. 요청으로 인하여 전국 제주도부터 네. 파주 문산에 이르기까지 파주 무슨 얘기까지. 다 다닙니다. 저는. 이게 통일한국이 되면 우리가 더 바쁠 텐데 말이죠. 그렇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들이 떴습니다. 사실 입시가 꽉 막혀 있다, 뭔지 잘 모르겠다,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입시 전략부터 시작해서 또 수준별 입시 정보까지 저희가 낱낱이 좀 파헤쳐보는 그런 네. 방송 한번 하고 싶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9시에요. 저희들이 찾아오는데 입시 본색이 입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입시 본색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 첫 시간이기도 하고 엄청난 분이죠. 네. 예, 첫 시작에 모신 게스트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신혁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사이다 한잔 하시면서 뭐 정해드릴 때 또 정확하게 정해드리는 입시계 정성남 뭐 이런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데요? 네. 유진혁 선생님께서 오늘 주제 들고 나오셨죠? 네, 오늘 주제를 제가 먼저 네.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입시 본색. 네. 자, 주제는 자 이렇게 어렵게. 중위권 네. 막판 뒤집기입니다. 네, 중위권 막판 막판 뒤집기. 뒤집기. 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수능이 고3 입장에서 보면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인데 네, 맞아요. 네. 수험생들 시간은 아마 일반인들 시간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는 네, 거죠. 네, 보통 이제 맞습니다. 그 졸업하고 재수하는 학생들이 이맘때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한테 한 달만 더 주어진다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네네. 어떻습니까, 선생님? 뭐 좀 일선에 계시니까 학교 네, 분위기는 맞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있으니까 네. 이게 사실 치열하거든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치열해야 되는데 계획대로. 사실 마음은 치열한데 몸은 네. 또 가장 평화로운 상태가 아닐까. 보통 학생들이 3월 시작할 때는 이 마라톤을 막 출발하는 주자와 같은 마음이거든요. 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면 안 돼. 막판에 가서 내가 최선을 다해 뛰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한 지금 도착 지점 한 3km 정도 남겨놓은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10월이. 이게 3km 남겨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나 이미 늦었어. 막 이런 생각이 감도는 막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내년에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친구들도 아니 있고. 뭐 일부 네. 학생들 중에는 재수를 미리 결심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네. 문제는 그게 부모님하고 논의 안 하고 혼자서 결심하고 있다는 맞아요. 게 네, 뭐 문제인 건데 대충에 계시고 그러니까 사교육 학원은 또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교육 쪽에서는 사실 이제 뭐 수시 지원 컨설팅 많이 끝나고 나서 네. 정시 바라보거나 학교랑 분위기 완전 수능 다르네. 성적이 컨설팅. 필요한 친구들은 네. 굉장히 지금 뭐 촉박한 시간 속에서 마지막 막판 정리하고 막 컨디션 조절하고 네. 그렇다고요? 이런 친구들 위주로 저는 만나죠. 뭐 인터넷 기사 보니까 요즘은 그 왜 그 ADHD 있잖아요. 네네. 집중력 저하는 친구들한테 처방하는 약을 통해서 좀 네. 그 집중력을 높여서 점수를 올려보겠다. 뭐 이런 이제 고3 학생들 있다고 그러는데 참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예. 맞아요. 일선하고 학원과 분위기 좀 들어봤고 사실 이제 수능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네. 하나 남았는데 보통 그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능 얼마 안 남긴 상태에서 컨디션 조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네네. 맞아요. 수면 관리 네네.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네네.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애들이 뭐 그런 거 물어보진 않나요?
물어보죠. 물어보는데 네. 사실 그 입시가 사실은 컨디션 관리가 한 90%잖아요. 그쵸, 그쵸. 노력이 10%, 컨디션 관리가 90%. 사실은 이게 이렇게 3월부터 주먹을 꽉 쥐고 수능까지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 주먹을 줬다 폈다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수능에 가까울수록 줬다 폈다를 빨리 해야 되는 거죠. 1년 동안 열심히 할 것 같지만 네. 사실은 막판 한 달 동안 다 합니다. 음. 그리고 네네. 사실 시험장 가서도 많이 공부하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컨디션을 조절함에 있어서 변수가 생기면 안 돼요. 먹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죽 사가는 거 학생들한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죽이랑 쪼꼬바 사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일어나는 시간이라든지 일어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 같은 것도 수능 모드에 맞춰야지. 그렇죠. 네네. 수능 때 괜히 또 이렇게 변수가 생기면 안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 표현이 조금 비약이 강한 것도 있는데 인생에 네.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올해는 11월 17일 아니에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여기에다가 딱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니까 부모님들도 역할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정리해드리면 옆에서 막 불안해하시고 네네. 걱정하시는 것보다 저는 사실 그 대범한 어머니 또 대범한 부모님 밑에서 네네. 큰 인물이 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글쎄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편안하게 아이들 분위기 좀 맞춰주시고 그리고 그 평소에 먹지 않았던 음식을 수능날 아침에 먹여가지고 네, 난표를 맞아요. 보는 경우도 네. 많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진정작용 있는 거 잘못 먹었다고 그러니까요. 멍해지는 막 경우. 네. 뭐 이런 거. 자, 간혹 학부모님들이 이제 묻는 질문 중에 오늘 우리가 이제 중위권 특집 아닙니까? 네, 그래서 중위권에 절대적인 성공이 있느냐 뭐 이렇게 반문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시고 사실 중위권이 원하는 대학 그 수준 이상의 대학을 가려면 수시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보세요. 수시 뭐 노려볼 수 있는데요. 사실 뭐 수시도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도 있는 거고. 네네 그렇죠. 맞아요. 뭐, 네. 수능 성적으로 정시해서 안 되고 또 수시 가려면 학생부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삶에 대한 태도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부도 확실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거기다가 논술은 심화학습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안 해왔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저렇게 상위권한테 계속 치이다 보니 중위권은 사실 뭘로 이 대학을 가야 되는지 비교과나 뭐 스펙만 있으면 진짜 갈 수 있는 건지 좀 잘 모르는 혼돈의 상태가 많죠. 어때요? 선생님도 일선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뭐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가끔 문의 오겠지만 네네네, 맞아요. 중위권 학생들이 또 측은지심이 더 많이 되시잖아요. 네, 특히 요즘 이제 막 이렇게 안타까울 시기거든요. 음. 왜냐면 이제 점수 안 나오니까 수능 전까지 계속 불안하고, 그 다음에 또 수시는 적당히 지원을 해놨으니까 관리를 해가지고 수능 이후에 또 수시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느가 하나도 딱 이렇게 맘 놓고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 네. 그래. 근데 이제 수시 얘기 쭉 해주셨는데, 사실 그 실제 정시 선발 비율이 10년 전과 네네. 지금을 비교하면 뭐 반토막 이상이죠. 네, 많이 참고로 줄었죠. 네. 2002년에 수시 모집이 본격적으로 네네. 도입이 됐는데, 수시가 29%였는데, 2018학년도 내년 기준으로 지금 그 대교육 발표자를 보니까 수시가 무려 73.7%죠. 73.7%. 예,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정시는 뭐 26% 정도로 네. 오늘은 중위권의 반란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막판 뒤집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네. 내용으로 지금부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박수 치나요? 이쯤에서? 괜찮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런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우리 이거 하기 전에 사실 네. 그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게 있었는데 사실 이게 중위권이 도대체 어떤 학생들인지 그 뭐 중위권의- 몇 등급이 중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중위권이 그거 몇 이 등? 포탈에 물어봐도 몇 등급부터 중위권이냐 이게 이제 네네. 다예요. 그럼 뭐 보통 학부모님들은 뭐 4, 5등급 학생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이제 3, 4등급대 학생이라고 볼 수 있고 수능 기준이요? 네, 수능 수능 기준. 기준 3,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문계는 사실은 이게 뭐 대학을 기준으로 따지면 인서울이냐 아니냐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 네. 그래서 중위권이 이제 수도권 대학부터냐 아니면 서울에 있는 중위권부터냐 이게 굉장히 애매한 정의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네. 이제 3등급 또는 4등급 아니면 이제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등급 말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중위권이다 이렇게 일단 개념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니 학습 코칭할 때 어때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등급이 민감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재수를 할 네네. 경우에는 등급 올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3, 4등급
돼야 재수의 의미가 있다.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네네네. 있다. 네네. 뭐 그게 말씀을 중위권이라고 드리니까 아마 그게 생각하시는 중위권인 거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5등급이 중위권인 것처럼 보여서. 그렇죠. 이래서 국가지니까. 그렇죠. 근데 4등급 하는 애는 네. 나는 중위권, 중상위권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래서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5등 이제 시작 아닌가요? 뭐 이렇게 뭐 생각하는 그렇게 될 분들도 수도 계시죠. 있죠. 네. 근데 오등급 중요한 너무 넓어요. 네, 맞아요. 5등급 너무 네네. 광범위하고. 자, 그러면 네. 조금 광범위하게 넓혀서 네네. 3등급부터 6등급까지를 우리가 중위권이라고 한번 해보자. 3등급부터 6등급. 아,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요. 뭐 3등급, 괜찮아요. 6등급. 네. 이게 뭐, 좋습니다. 뭐 네. 정부로부터 뭐 재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게 3등급부터 아니고. 6등급 저도 콜. 예. 보통 이제 중위권에서 수능을 역전하는 사례는 정시보다는 수시가 좀 더 많겠죠? 그렇죠. 이렇게 입시 결과를 네. 뒤집는 건 수시가 훨씬 크다고 봐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정시하고 이제 수시 자체가 이제 정시는 그 학생의 어떤 성적의 결과만 갖고 뽑는 거고 네. 수시는 학생의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뽑는 거니까 수시가 훨씬 뒤집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일반화될 수 없는 일이긴 한데 사실 저도 이제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학생이었어요. 네네네. 강원도 학생인데 내신 등급도 3등급 중반이고 네네. 국수영탐이 10등급이 넘어갔죠. 3.5등급 정도의 내신 성적이고 강원도에서 반에서도 존재감이 없었던 학생인데 네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음. 수시 쓰고 논술 대비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학을 붙었거든요. 네. 근데 네네. 이게 기가 막힌 게 중앙대를 떨어졌어요. 근데 고려대를 붙었어요. 네. 이런 일들이 이제 실제 이게 사실 수시 전형에서 이 수능 이후에 논술 전형에 합격하고 불합격하고가 사실은 매일같이 논술 답안 써보고 시험 전까지 뭔가 노력해보고 이거 갖고 결정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음, 실제로 시험장 딱 들어가가지고 얘들 다 떨어졌어라고 생각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논술 시험은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지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충분히 생각을 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서 답안을 써야 되는데 고생 딱 들어가서 애들이 10분 이내에 뭔가 다다다다다 쓰고 있다. 그럼 얘들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진 거. 왜냐하면 얘네들은 다다다닥 시작한다는 건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 채 급한 마음에 네. 쫄아가지고 뭔가를 쓰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그 문제에서 주어진 생각을 잘 즐길 줄 아는 학생들. 그래서 생각을 충분히 자기 생각하는 학생들이 이 특히 중위권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만 맞췄다면 상위권으로 극복해서 진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입시가 굉장히 급박합니다. 네네. 올해 기준으로 11월 17일 날 수능이잖아요, 목요일 날. 네네. 근데 금요일 그다음에 18일이고요. 19일 토요일이죠. 토요일이죠. 네, 토요일부터 논술이 시행되는 네네, 대학이 맞아요. 굉장히 네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고3 입시는 수험생 입시는 수능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죠. 네네, 특히 이제 중위권 네. 학생들 가운데 이것도 우리가 조금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그 자기 가채점이 정확하지 않은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원서를 써놓은 대학의 면접 전형이든 논술 전형이든 뭐 교과 전형이든 특히 이제 액션을 요구하는 대학, 그러니까 논술 보러 와라, 혹은 적성 네. 보러 와라, 뭐 혹은 면접 네. 보러 와라 이런 대학들에 대해서 최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이제 기로에 서 있는 소위 이제 내가 2등급이 되는 것도 같고 안 맞아, 되는 맞아. 것도 같고 이럴 가채점 때 잘못해. 그러니까 이런 거 네, 이런 선생님 아니 가채점을 왜 잘못하는 거야 도대체? 가채점을 아 자기가 쓴 거 이렇게 저는 가끔 이렇게 이병헌 선생님이 또 그럼 공부를 적이 많아져. 이병헌 선생님이 이게 이병헌 선생님이 공부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잘했어요. 아니 왜냐면요 저도 그 네. 수능 일부러 볼 때 있거든요. 네네. 일부러. 지금도요? 네, 지금도. 그래서 수험장 네. 분위기도 좀 고사장이 간다고요? 그건 아니죠? 실제로 원서 접수해서 해요. 그래요? 네, 원서 야. 접수해가지고 수능 일부러 보는데 그 돈도 만학도 많이 전형 몇만 뭐 원씩 이런 거 돈. 이런 거 노리시고 또 그래가지고 한번 가는데 네. 가보면은 뭐 어디다 적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아. 저는 방법이 네네.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네네. 수험표 뒤에다 적는 거밖에. 그렇죠. 아, 네, 그렇죠. 맞아요. 적어서 나가서 그 맞추. 스티커도 나눠주잖아요. 딱 붙여가지고 맞아, 적을 수 그것도 있다고. 그거 왜 틀리지?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친구들이 네네. 시간이 쫓겨요. 국어 쫓기죠. 네. 물리적인 시간의 여유도 없지만 심리적으로도 좀 위축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네네. 제가 그 학부모님들한테 설명할 때 간혹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모의고사 볼 때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된다. 그 시험지 상단 우측 뭐 여백이 좀 있을 거예요. 공간들이. 네네, 네. 거기다가 보통 우리가 5개씩 끊어서 적어라. 1번부터 5번까지 뭐 6번부터 10번 이런 네네네. 식으로 연습을 좀 하면 네. 가채점이 정확하지 않을까. 중위권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경우가 대학별고사가 중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전략적으로 이제 선택을 할수 전략적으로 있죠. 써놓고 네네. 뭐 어떤 대학은 2개 요구하는데 어떤 네네. 대학은 뭐 합이 5고 6이고 이럴 네네네네. 경우에 그러면 이제 선택을 네, 하는 그럴 거죠. 경우에 이제 선택을 네.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라도 가채점을 좀 네네. 정확하게 네, 해야 그러니까 되는 게 중위권 출산 입장이에요. 전략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중위권 탈출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얘기할 게 이병헌 쌤한테 또 물어보고 싶은 건데 시간이 없어요. 중위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어부터 탐구까지 네 경력을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자 이거 이제 전략적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 거냐 아니면 타협이라는 말을 써야 될 거냐 이게 고민인데 과목 선택 이게 또 다른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특정 과목을 포기하면서 남은 뭐 수능 남은 기간 동안에 역전을 네네. 노리는 그런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미리라면은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3월, 6월에 그런 전략을 쓰는 건 저는 네. 그렇죠. 어려워요. 어렵죠. 뭐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 첫 번째는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진짜 5등급 밑으로 쳐지는 과목은 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네네. 그거는 해도 5등급이고 안 해도 5등급.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확실하게 정시는 그냥 됐고 수시로 최저 맞추는 거 위주로 전략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빨리 내가 확실하게 안 나올 과목들은 빼놓고 그렇죠. 확실하게 네네네. 맞을 과목에다가 집중해가지고 맞아요. 최저를 확실하게 받아버리는 게 맞아요. 유리할 수도 있죠. 사실 서울권 대학에서도 수학을 포기하고 갈 수 있는 대학들이 또 있잖아요. 네, 있죠. 네. 덕성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계 같은 경우가 네네. 수학하고 탐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네. 뭐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어하고 탐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네. 예, 아까 과기대 문해창작도 수학을 아예 반영하지 않고 네네. 국어, 영어, 탐구로 반영한다 이거죠. 서울여자대학교도 택 1을 하나를 버리는 구조인데 수학 탐구 중에 하나를 버리거나 자연계는 뭐 국어하고 탐구 중에 하나를 버리거나 그러니까 정시 4개 영역 중에서 그렇죠, 그렇죠. 전략적으로 본인이 더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못한 과목 버릴 수 있는 거죠. 성신여자대학교도 네, 네. 일부 전형이 그렇고 그다음에 네. 숙명여자대학교도 이제 통계학과 이런데 자연계수 수학과 네, 같은 네. 경우가 일부를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네, 네. 애들은 고1 때부터 버려요. 맞아요. 이게 그러나 이게 고3 학교 때까지 현장에서 이게 진짜 굉장히 열심히 문제거든요. 보고 안 되면 버려야 되는데 이런 그렇죠. 걸 미리 알려주면은 네네. 고1 때 버려요, 고1 때. 그러니까 이게 이렇다고요. 이렇게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네. 입시 이렇게 전문가들이 전략적으로 한 과목 정도는 버리고 뭐 선택해도 돼라고 얘기하면 얘가 진짜 1학년 때부터 버려서 학교 생활 전반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하고 불필요한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한테 필요한 게 계속 바뀐다는 거. 그래서 2학년, 3학년 때 보면 해놓은 게 없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아까 이병헌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라고 하더라도 6월 모의고사 보는 시점까지는 정상적인 학교 생활과 해야죠. 정석대로 가는 거죠. 네. 그렇죠. 오케이.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고3 학부모 또는 그렇죠. 수험 졸업생들 네네. 입장에서는 올해 이제 군 뉴스 중에 하나가 아예 2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그게 네네. 이제 가천대가 대표적인데 네네. 일반 전형 2라고 그래가지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중에서 잘한 거 2개만 반영하는. 아주대 같은 경우도 네. 올해 그 일반 전형 3 그래서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아예 수학, 영어만 50, 네네. 50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수험대학교. 이게 굉장히 애들한테 센세이션이에요. 자연계는 기계하고 전자공학인데 아예 수학 가형하고 과학 탐구를 지정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아까 우리 이병훈 쌤이 얘기했듯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 이런 대학이 될 것 같고 혹시 그 차이과 대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예전에 포춘 중문의대, 네, 맞아요. 네. 포춘 중문의대인데 이게 차병원에서 운영한 네네, 대학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여기가 이제 그 비전 있는 학과들이 많아요. 뭐 스포츠의학이나 아니면 보건의료산업, 뭐 글로벌 네. 경영 또는 미술치료 이런 과들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60% 지정하고요. 네. 나머지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요. 40%.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개 영역 반영한 대학도 있는데 어딘지 아시잖아요. 한계 영역. 예, 경기대. 네네, 맞아요. 예,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가 옛날부터 그 국제산업정보죠. 제가 과를 경험을 못했는데 여기가 영어만 100% 반영.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이 뭐 4개를 다 잘하려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정리해 보면 수시의 최저학력 기준으로 더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에 집중하는 방법. 네네네. 그리고 정시까지 염두에 둔다면 3개 영역이나 2개 영역 또는 1개 영역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적인 스킬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근데 있겠다. 저는 이게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겁이 나는 게 네. 사실 이렇거든요. 수능 최저를 위해서 어느 한 과목을 버려라. 그러니까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9월 모의고사 보고 10월 이후에 사실 수학 3등급, 1등급 올리기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근데 탐구는 3등급, 1등급 할 수 있거든요. 그 짧은 기간에도. 그렇게 그렇죠. 했는데 사실 수능 최저만 놓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실제로 수시에서 다 떨어졌다. 그러면 정시 때 다시 그 점수를 가지고 뭐 반영 비율을 이제 또 고려해야 되잖아요. 또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걸 빼고 여기에 집중하라 그러면 여기에 쓸 에너지를 여기에 써야 되는데 네네. 여기에 쓸 에너지는 안 쓰고 여기에 쓸 에너지는 그냥 원래 쓰던 만큼만 쓰고 해가지고 실제로는 뭐 점수가 별로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네.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얘 성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걸 네. 보고 네. 얘가 좀 빠릿빠릿한 애면은 그런 전략을 알려주지만 안 그런 아이는 오히려 오직하게 끝까지 최선을 하게 하는 것도 좋죠.
자, 중간 정리 한번 해보죠. 네, 그러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네. 굉장히 그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네. 각자 분야에서 갖고 있는 정보들이 막 이렇게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시청자들이 얼마나 또 이해를 잘 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 최근의 트렌드는 대학의 간판이냐 아니면은 뭐 그 학과의 비전이냐 이게 이제 네네. 직업도로 나오는 말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네. 출신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느냐 이게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뭐 이게 네임밸류가 상대적으로 없는 대학이라 할지라도 또 유망학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윤 선생님 또 현장에 계시니까 뭐 유망 직종과 관련된 전공 선택하는 네네. 게 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학생들이 사실은 네임밸류, 그러니까 대학만 가지고 선택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취업을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것도 사실 좋은 선택은 아니거든요. 좋은 기준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 대학의 교육이라는 게 사실 전문인을 양성하는 그런 의미는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은 생활 교양인 양성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정말 즐겁게 생활하고 재밌게 뭔가를 배워서 대학 가서 그때 뭐 할지 결정이 사실 되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학생들한테 늘 당장 애들 뭐 취직시킬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서 당장 그럴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는 씁쓸하죠. 예. 있지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취업을 하기에 좀 분명한 그런 학과는 있어요. 그쵸. 예를 들면 전문 뭐, 직종에. 네, 맞아요. 외국어를 사용하는 특히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도 굉장히 그 다문화 사회로 많이 이제 확대돼가 있고요. 가니까 그렇죠. 예, 진행이 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예전에는 뭐 영어나 아니면 중국어나 일본어 정도가 유용했다면 지금은 뭐 베트남어나 인도어나 뭐 이런 언어도 맞아요. 굉장히 유망한 직종. 그러니까 이쪽 언어를 전공한 사람들의 뭐 취업률은 거의 뭐 78% 가까이 되는 뭐 이렇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아마 하기성 선생님도 잠깐 아까 좀 전에 저랑 얘기할 때 말씀해 주셨는데 네. 특히 요즘은 이 병원의 기능이 치료의 기능에서 케어의 기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지금은 살려줘 이러고 병원 가지 않는다고요. 나 괜찮아? 이렇게 하고 병원을 맞아요. 가니까 맞아요. 하긴 지금은 맞아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보다 이 건강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훨씬 커졌다. 그래서 또 고령화돼 가고 있고. 또. 맞아요. 예, 예. 네, 이제 우리 늙어가고 있네. 그렇죠. 네, 네.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그 전문대로 유턴하는 현상이 우리 사회의 또 네, 다른 네.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012년에 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로 재입학한 인원을 그 국정감사에서 그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15년에 네네네. 발표했어요. 네. 뭐 2012년에는 한 1,100명 정도 그랬는데 네. 2015년이죠. 작년이죠? 네네. 시간 가지고 보니까 그때 또 1,379명까지. 엄청 그러네요. 취업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사실 명확한 어떤 진로 네네네. 설정을 어른들이 도와줘야 되는 건데 네네네. 그냥 대학 위주로만 갔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방금 어. 말씀하신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네네. 굉장히 인기 학과 중에 하나죠. 네, 맞아요. 간호학과인데 이게 간호학과 취업률 순위도 저희가 그 올해 8월에 발표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네네. 놀라운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음. 명문대 순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파괴됐죠. 네네네. 네, 그래서 간호학과에서 취업률이 가장 높은 데가 94.7%인데 그게 어디냐면 공주대학교예요. 네. 뭐 이런 역질문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당신의 자녀라면 진짜 대학 말고 학과 보고 보내겠느냐. 뭐 이런 질문을 저한테 가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병수 선생님 뭐 어머니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학과예요, 대학이에요, 아직까지? 사실 대학을 보고 갈 만한 대학은 정해져 있다고 봐요. 몇 개 정도죠. 몇 개. 네, 네, 근데 맞아요. 네. 판단을 좀 냉철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일정 수준의 대학까지는 대학을 보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좀 생각이 다른 게 이병호 선생님 그랬잖아요. 대학을 보고 갈 만한 대학이 몇 개 정도. 전 사실 냉정하게 없다고도 보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게 그 교육이 사실은 이 국가 산업,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이런 시절에서 시장에 내맡겨진 시기로 이제 우리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거 원하지 않아도 우리 어느 교육기관이 더 효율적인가를 가지고 시장에서 경쟁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학생들이 학과냐 대학이냐라고 질문하면 저는 너 자신이다. 이게 훨씬 더 답이 아닐까. 자, 조금만 네. 좁혀볼게요. 틈새가 되는 것도 있는데 중위권 학생들이 수능 이후에 이제 끼워 맞춰야 될 여러 가지 퍼즐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네. 자연스럽게 우리가 얘기 나오는 게 인서울 대학을 과 불문하고 갈 거냐, 아니면 지방 국립대지만 전망이 좋은 학과를 선택해서 갈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네네네. 얘기를 나눠볼 필요는 있다. 인서울하고 지방 국립대 중에 유망학과라 그러면 저는 당연히 지방 국립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요? 왜냐면 그 네. 인서울 별 의미 없어요. 네, 그리고 외국에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겠지만 사실 일본이 제일 저희랑 비슷하잖아요. 그랬을 때
일본은 상위 진짜 특수 몇 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이제 직업 전문 교육으로 많이 바뀌었죠. 맞죠. 네. 그래서 공부하려는 애들은 여전히 경쟁이 세고 좋은 대학 보내려는 게 어머님들의 목표지만 그 외에는 일찍부터 자기 직업이라든지 전문화된 분야를 찾아가는 현상이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인구적으로다가 그 시점이 분명히 우리나라도 온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대학이 교육의 결정판은 아니거든요. 교육의 종착역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관점에서도 이 대학을 진학했을 때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하냐, 대학을 진학하냐, 어느 선택이 나에게 더 많은 기회를 앞으로 줄 건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똑같이 최상위권 대학을 내가 갈 수 있다. 그럼 사실은 대학을 가는 게 더 많은 기회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위권이 된다라고 하면 전공을 선택을 했을 때 자기가 흥미를 가지고 뭔가를 했을 때 기회가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찾아오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부모님들 들으실 때 공부 못했으니까 선택지가 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걸 전화해보기 기회로 삼으면 아니 뭐 명문대 가면 좋죠. 그리고 흔히 뭐 우리 딸이 어디 다녀, 우리 아들이 어디 다녀 이게 과시하실 수도 있는 그런 기쁨도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정작 중요한 것은 나중에 자기가 사회 일원으로서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고 사느냐. 그리고 또 뭐 얘기하셨지만 이제 시장 경제 구조로 가고 있고 네, 맞아요. 비전학과 또는 비전 직종 이런 것들이 만약에 성적대가 된다면 오히려 지방 갈 수도 있다. 그럼요. 괜찮다고 네. 봐요. 요새는 또 지방의 그런 특수학과나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방에서 자기 영역을 잘 만드는데 유리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지방에서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과들이 이제 올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프라임 산업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올해 이제 육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거기 보면 이제 인서울 대학보다는 지방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예, 그래서 뭐 ICT 정보통신 기술도 있고 음.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이것도 네네. 있고 아니면 이제 바이오 관련된 것도 있고 네네. 뭐 지능 로봇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네네. 특집으로 한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로.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꼭지 하나가 있죠. 꼼수로 대학 가기 이런 건데 어감이 네네.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꼼수. 네. 네. 오늘의 이제 주제가 중위권이 정복해야 될 대학인데 두 선생님한테 먼저 한번 여쭤보죠. 중위권이 정복해야 돼.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또 정리해도 되고요. 네네. 대학으로만 놓고 보면 중위권 정복해야 될 대학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윤 선생님? 어렵나 이거? 좀 어려운데요. 네. 포괄적이에요? 네, 너무 포괄적인데. 네. 저는 뭐 네. 이걸 그냥 다르게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네네. 중위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그냥 인서울만을 목표로 하고 뭐 이렇게 목표를 낮추지 말고 중위권이라도 역전해서 스카이에 가자라고 좀 목표를 높여서 정복해야 될 대학은 스카이다. 내가 뭔가 어영부영하는 나로부터 탈출해서 네. 내 삶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도전하는 나라는 경험을 적어도 성인이 되기 전에 한 번쯤은 해봐야 네.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자기 분야에 뭔가 영혼을 담아서 노력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나는 안 돼. 뭐 3, 4등급이 무슨 스카이를 노려. 이렇게 네네네. 자포자기 하지 말고 스카이가 무조건 무슨 삶을 보장해주는 시대는 끝났잖아요. 맞아요. 네. 오히려 정복을 통해서 나에 대한 자신감도 키우고 다른 새로운 도전 영역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근데 또 다른 네. 방면에 이제 제가 좀 꼼수를 드리는데 글로벌 시대에 꼭 국내에 있는 대학만이 경쟁력은 아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가운데 해외 대학은 있는 자들만의 특권이고 또 경제적으로 이게 많이 서포트가 돼야지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많이 안 있거든요. 그래요? 예. 독일, 프랑스 이런 데는 네, 맞습니다. 그 나라 랭귀지만 네. 괜찮으면 얼마든지 네네. 진출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 나라 그 대학들이 잘 해내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 네네. 진출하는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적극 권장해야 돼요. 그렇죠. 입학이 또 우리나라 입시만큼 어려운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입학이 네, 네. 비교적 용이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 치열한 경쟁을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장점들도 있기 때문에 네. 해외 대학으로 좀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외 대학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미국의 주립대 뭐 이렇게 성공적으로 네. 입학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네네. 전문대인데 네네. 일단 여기 갔다가 보통 네네. 이제 뭐 내신 고교 내신이 평균 뭐 6등급 전후 학생들이 도전하고 네네. 뭐 어학 성적은 IBT로 80점 정도만 되면 되니까 여기 가서 이제 대부분 칼리지 입학한 다음에 이제 4년제로 이제 편입하는 형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좀 그 칼리지 같은 경우에서 이제 편입할 때 생각해야 될 게 주립대로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이제 한 주립대 같은 주에 위치한 데서만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것도 또 정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패스웨이라고 그래서 네.
이게 뭐 우리나라하고 외국 대학 간의 학제 불일치로 시작됐다 이런 건데 이제 이게 또 이쪽 분야에서는 또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 고교 졸업생이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래서 1년 과정을 보내고 맞아요. 예, 네. 가서 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 허가를 내주는 이런 건데 좀 까다로워요 조건이. 근데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홍수는 맞죠. 네, 이병호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네덜란드 이런 데도 파운데이션 과정 1년 하고 나면은 이제 대학 과정이 우리 지금 4년이잖아요. 거기는 교양 과정이 없으니까 바로 전공 과정 들어가니까 보통 3년 이내면 다 졸업을 하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 4년 다닌 거나 그쪽 대학에 다니는 거나 기간은 똑같은 거죠. 예. 뭐 국내에 있는 일반 사립대학을 다니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 수준의 학비.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말은 꼼수인데 뭐 본인의 기회의 장을 넓히는 관점에서 우리 학생들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패스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 칼리지로 가는 것보다는 점수도 좀 높아야 돼요. 네네. 내신도 뭐 4, 5등급 정도, IBT도 100점 이상의 점수를 득점하는 친구들이 노리는 거긴 네네. 한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중국 대학 쪽으로 또 이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요새는 네네. 대학도 대학이고요. 네네. 국제학교. 아, 네네. 국제학교 맞아요, 활용해가지고 네네. 진학, 국내로 턴하는 경우도 물론 있고 그렇죠. 네네네. 외국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중국 국제학교 엄청 네. 인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 중국에 있는 대학들 뭐 청와대나 뭐 북경대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인민대나 이런 대학들 유학 가는 친구들 보니까 네. 가서 저도 뭐 전공할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경영이나 경제 이거 우리 학생들한테 기회는 오지 않는데 러시아어 이런 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애들도 러시아어를 외국어로 배워야 되고 우리 애들도 가서 외국어로 배우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전략도 좀 그러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네, 네. 무엇보다 더 우리 이병호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생활비 이런 것들은 사실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이기 때문에 네, 네. 멘탈이 좀 강해야 되지 않을까. 부모님 떠나서 자기 혼자 네. 가서 유학의 길로 가서 공부한다라는 건데 이게 도피가 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 예. 네, 근데 제가 학교에서도 이거 물어본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1학년, 2학년 학생이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네. 저 기회가 있어요. 뭐 부모님이 직장이 외국어로 이렇게 발령이 나셔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저는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의 생각의 깊이는 그 사람의 경험과 비례한다. 너에게 새로운 걸 전혀 낯선 것을 경험할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도전해라. 아유, 주옥 같은 오늘 많이 던지는데요. 주옥이 네. 되실 것 같아요. 네네.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온 게 아닌가. 아무 준비한 건 아니고요. 엄청 많이 했는데. 아니, 준비한 건 아니고 준비하신 것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분명히 고정을 노리는 멘트다. 아니야. 다음주에는 그건 준비해야 아니고요. 그건 되겠고. 아니고. 멘트부터.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제 결론은 그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 중위권 학생들이 뒤집을 만한 그런 지원 전략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네. 사실은 당장의 대학의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또 한 발자국 더 생각해서 이게 취업이 잘 되냐 못 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자신 삶 전체의 전반적인 관점에서 진심으로 고민해라. 네.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더라고요. 지금까지 중위권 탈출은 가능한가? 뭐 지원 전략부터 여러 가지 대학 선택의 고려해볼 사항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좀 아는 쌤들의 리얼 입시 토크 입시 본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진짜 첫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얘기들 나눴어요.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걸 놓칠 뻔했는데 네, 네. 공부에 앙도가 없습니다. 그래도 네, 네. 남은 기간 동안에 치밀한 전략을 잘 세우면 사실 역전 드라마는 가능하다.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사실 뭐 학교나 학원에서 관심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또 중위권 학생들인데 그렇죠. 네, 네. 학습법 우리 이병호 선생님 중위권만 좀 알아야 되는 특별한 학습법 몇 가지 얘기해 주시죠. 중위권 친구들이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게 너무 정도로 공부법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근데 중위권은 그 정도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은 물론 수학에서 개념 이해를 하고 공식을 자기가 아는 걸 한번 정리해보고 이게 맞죠. 왜냐면 네네. 그게 이해가 되고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중위권은 그게 안 돼서 중위권 하는 거거든요. 걔한테 개념 이해부터 하라는 거는 너 나가 죽어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념 이해로부터 문제를 푸는 게 맞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문제를 풀다가 개념이 거꾸로 이해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위권 친구들일수록 너무 그 상위권 공부 잘했던 사람들의 공부법에만 목매지 말고 네. 나만의 공부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국어부터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수능 국어 공부할 때 중위권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시키는 게 뭐냐면 읽기 속도예요. 읽기. 남은 기간 동안에는 꼭 지문을 하루에 한두 지문은 시간을 좀 박하게 정해놓고 읽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쵸. 맞아. 이거 애들이 꼭 시험 끝나 그러거든요. 선생님 뭐 한 세트 못 풀었어요. 뭐 그러니까요. 이게 다 시간 문제인 거죠. 뭐 읽어야 문제를 풀든가 말든가 하죠. 그렇죠. 그래서 중위권일수록 국어는 읽는 스피드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고 노력을 해줘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학이 되겠죠. 수학. 그렇죠. 중위권들이 가장 싫어하는 수학. 어려워하는. 어려워하고 수학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배점 문제, 뒤에 있는 문제, 과감히 양보해도 괜찮다. 점수 주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받아 먹고 그 다음에 도전을 하는 것으로 이건 엑스트라다, 덤이야라고 마음을 조금 더 내려놓으면 오히려 거기서 용기를 내가지고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근데 중위권이 반드시 다 맞추겠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덤비면 오히려 실수도 하고 뒤에 있는 문제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의 중위권들은 확실하고 자신 있는 영역, 괜히 모르겠고 두려운 영역에 대해서 손대려고 힘들어하지 말고 확실하게 자기가 자신 있는 영역을 위주로 앞에 있는 문제들을 완벽하게 맞추는 주는 점수는 반드시 받는다는 마음 놓치지 않는 놓치기를 네. 추천을 드리고요. 영어는 어떨까요? 영어 같은 경우는 중위권은 사실 뭐가 딸려서 중위권을 하는 거냐면 문장을 구조적으로 직독직해야 하는 스피드가 딸리는 거예요. 그 근원에는 사실 문법 실력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지금 수능 뭐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문법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렇다면 많이들 하는 거긴 한데 음. 특정 그 교육 브랜드 국가가 키우는 교육 브랜드 있잖아요. 그런데 교재라든지 이로 E로 시작. 이? 괜찮아요. 뭐, 괜찮아요. 라든지 아니면 뭐 기출 모의고사 문제도 그 뒤에 해설 지문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거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음. 왜냐하면 영어로 쓰여진 비문학 독해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게 영어로 네, 쓰여진 네. 게 훨씬 더 쉽게 빠르게 읽혀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해설지에 있는 글들도 많이 읽어보고 네. 국어로 된 여러 가지 비문학 글들도 끝까지 손 놓지 말고 읽어보는 게 네. 국어에만 도움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영어 공부하는데도 어떻게 얻어 걸릴지 모른다. 그렇죠. 네,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위권이다 보니까 이제 윤 선생님이 좀 도움 말씀 주실 수 있는 게 탐구를 두 과목 네네. 지정 대학은 거의 상위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네. 제가 뭐 같은 데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탐구 학습을 갖다가 선택을 두 개를 할 거냐 아니면 한 개를 할 거냐 이것도 전략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어떻게 얘기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탐구 과목이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 있고 쉬워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회 탐구 같은 경우는 윤리화 사상이랑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가 좀 쉽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생물이랑 화학 뭐 이런 것들 접근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확실하게 뭔가 준비가 됐다 그러면 탐구를 조금 어려운 과목을 할 수 있지만 네.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이제 막판에 좀 뭔가 해야 된다 그러면 기존에 베이스가 있는 과목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가는 게 잘할 수 있는 좋은 과목을 맞아요. 더 잘할 수 있는 완벽하게 과목을 완벽하게 네, 뭐 네네. 3, 3 맞는 것보다 1, 4, 네. 뭐 이렇게 2, 4 맞는 게 더 좋겠다. 뭐 이런 말씀. 네. 뭐 이병 선생님 탐구에 대해서 또 해주신 말씀 중위권. 탐구 문제 풀 때요 그런 거 있습니다. 탐구 영역 특히 이제 사회 탐구가 좀 그런 게 심한데 내가 모르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을 통틀어서 전국 1등하는 학생도 탐구 영역 전체 내용을 다 알고 시험 보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미처 공부하지 못했거나 살짝 소홀히 했던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왔을 때 네. 보통은 심리적으로 위축돼가지고 기계적으로 찍죠. 그러면은 맞출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아무리 내가 모르는 게 나와도 그 문제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상식과 그동안의 배경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가망성 높은 걸 찍어야 그래도 확률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병호 선생님 말씀에 의미가 있는 게 수능이 맨 처음 도입된 게 단순하게 암기 위주의 평가에서 사고 능력 중심의 평가를 해보자 이렇게 그렇죠. 실시가 됐는데 사실 학교 현실의 교육 과정이랑 맞지 않으니까 네. 이게 수능이 사실 후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의사소통 수준에서 되면은 충분히 이건 패스야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국어랑 특히 탐구 영역이 그 수능의 본래적인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문제를 잘못 푸는 게 뭐냐면 이렇게 주어진 그 자료를 보고 이게 뭐다 하고 암기된 지식을 떠올리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 이걸 떠올리지 못하면 애들이 엄청 당황하는데 이렇게. 근데 이병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어진 자료를 충분히 분석하고 추리한 것으로도 그렇죠. 답을 찾을 수 있죠. 못 찾아도 가깝게 찍을 수 있는 거죠. 네. 이 중위권 학생들한테 두 가지 덕목이 필요한 게 고사장에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집념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내가 이 문제를 끝까지 풀어내겠다. 두 번째는 좀 그 직관적인 센스를 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뭐 국수형은 우리 이병호 선생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탐구 영역에 대한 좀 첨언을 드리면 탐구가 최근에 좀 쉽게 나오잖아요. 특히 사회탐구는. 그러다 네네. 보니까 두 개 하나 틀렸는데 3등급 되고 그래요. 옛날 물리투에서도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탐구는 사실 뭐 이 말에 공감하실지 모르는데 국수형 1등급과 탐구는 비례하지 않잖아요, 성적이. 다시 말씀드리면 국어, 수학, 영어가 안 나와도 탐구는 1등급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마무리 작업을 잘 하시면 되는데 특히나 중위권 학생들은 또 윤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보다는 100분이 반영하는 맞아요. 대학이 많아요. 네. 그다음에 여대 중에서도 이 아이들을 빼고 다 100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100분위에서 탐구가 가지는 이상이 엄청나죠. 네, 이게 맞습니다. 100분위가 빨리 떨어지니까. 네. 중위권 학생들은 1, 2, 3교시도 중요하지만 절대 체력이 떨어진다고 포기할 수 없는 네. 4교시에 대한 어떤 학습의 집중도를 높이는 게 전략이 아닐까. 중위권들의 반란에 대해서 지금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에 이제 저희 중심에는 정말 중위권 학생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대박을 일으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염원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중위권 학생들 또 그 학생들을 옆에서 응원하고 지도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한마디씩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윤시준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이게 특히 중위권 학생들이 아마 입시를 시작하는 이 3월이 그럴 때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 시기. 그래서 자기가 노력한 결과가 당장 안 드러나는 과정과 시간을 버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빈 잔에 물을 채우는 과정과 비슷한데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 거의 지금 차려고 하는 시점이 10월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늦었어. 더 이상 안 돼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면 그동안의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누가 끝까지, 아까 이병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쉬는 시간에 기도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요점 정리나 아니면 그 텍스트를 읽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 마지막 노력, 물 한 방, 결국은 이런 말씀해드리면 또 주옥 같은 말씀을 또 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으니까 결국은 강 박사님이 있는 거 같아요. 그건 아니고. 그건 편하게 아니고. 하세요.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준비한 건 아니고요. 제가 학원 다니는 거 아니냐고. 결국은 네. 물잔에 물을 흘러넘치게 하는 건 마지막 한 방울이다. 그게 바로 10월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임계 질량의 법칙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병헌 선생님. 네. 학생들 공부 중위권들도 이제 거의 끝났어요. 네. 그렇죠.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 있어서 정말 뒤늦게 철 들어가지고 야 진짜 조금만 더 시간이 있다면 내가 제대로 했을 수 있을 텐데 그동안에 철이 없어가지고 중위권에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3년 동안, 6년 동안, 12년 동안 공부해온 것을요 이번 남은 기간 동안에 정리하는 게 꽃을 피우는 계기입니다. 요 남은 기간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는 마음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위권 많이 속상하실 거예요. 뭐 많은 시간과 많은 재물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거고. 그러나 이제 필요한 건 정말 긍정적 마인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예 그냥 체념보다는 그래 남은 기간에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는 노력만큼의 결과 아니죠. 노력만큼의 결과가 아니라 노력한 것에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아이를 좀 아침에 한번 바라봐 주시고 저녁에 돌아왔을 때 한번 바라봐 주시고. 그거 엄청 부담스러운데. 아니. 저는 그러니까 바라봐 주시고. 이게 아침에 나갈 때 마무리해야 돼요. 마무리해야 돼요. 자, 바라봐 주신다라는 거 학생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네. 자, 그 바라본다라는 건 반드시 시선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도 그렇죠. 네. 충분한 응원을 부모님들이 마지막까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윤철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첫 방송 했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좀 아는 쌤들의 입시 토크는 이어집니다. 저는 애매한 입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정해드리고자 노력하는 애정남 하기성이었고요. 하기성 소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입시에 있어서의 정말 핵심 정보를 같이 찍어드릴 입시계의 공신 이병훈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곳에 갈 수 있어 비상의 날개 펴고 저 하늘을 날 수 있어 끝까지 가보겠어 나에게 꿈이 있어 이제와 뒷걸음치면서 포기할 순 없어 나는 할 수 있어 갈 수 있어 날 수 있어 세상의 그 무엇도 나